딱 보니까 이 강의실의 여인숙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피곤합니까? 피곤하지 또 이게. 공부하는 거 정말 피곤한 거 이거. 뇌력의 소모가 엄청나죠. 여기가 또 공기가 부족하죠 지금 산소가. 산소 발생기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면 이 동네 전체가 공기가 막든가. 신림동이 그래도 시내보다 나은 편인데도 공기가 너무 더럽습니다. 공기 나쁜 곳에서는 원래 책을 보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의사표시의 세 번째 테마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입니다. 의사표시는 정확하게 어떻게 효력을 발생하냐. 이 논점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채권 강론까지 배운 다음에 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먼저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인 의사표시 자체가 먼저 효력을 발생하고 있어야 되죠. 그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 의사표시가 결합해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을 배우는데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거기 로마자 1, 2번에 보면 첫째, 상대방이 있고 없고를 따져가지고 가릅니다. 먼저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그 밑에 줄에 그 깨알 글씨에 표백주의라고 돼 있죠. 그걸 메모리펜 칠해가지고 표백시의 효력을 발생합니다. 그럼 표백이 뭔가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표백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시행위 완료. 표백의 뜻이 그거죠. 그 바로 윗줄에 깨알 글씨 바로 윗줄에 표시행위 완료. 알겠습니까? 원래도 이 백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백이 뭐냐 하면 여백이란 말이죠. 여백. 그 말입니다 이게. 밑에는 여백. 밑에는 꽝이다 이런 얘기예요. 끝났고 이제. 여백이다. 여러분 그 어디 가면은 뭐 이런 거 들어갔습니까? 골목길 지저분한 데 들어가다 보면 단란주점 골목 이런 데 들어가면 전봇대 옆에다 이 가위를 그려놓죠. 소변 금지라고. 그죠? 무지막지하게. 살벌하지 않습니까? 가위를 그려놓고는 소변 금지라고 써놓고는 주인 100 이렇게 써놔요. 못 봤습니까? 또 아니면 뭐 맹견 조심, 주인 100 이렇게 써놔요. 거기서 이 백자가 이 백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밑에는 여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 말고 밑에 다른 글씨가 써 있으면 그 꽝이다. 주인이 써놓은 거 아니다. 주인은 여백이라고 남겨놨으니까. 표백이 그래서 완료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완료. 표자가 표시행위고, 백자가 완료라는 뜻이다. 끝이다 이거 여기 끝이다. 그래서 표백시의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너무나 당연하니까 일반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당연한 소리니까. 그러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가 있다니까. 합동행위. 어저께 복습문제 나와 있잖아, 그거. 아까도 봤었고. 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가 있어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하고 계약이 있다고. 이 경우에는 좀 따져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표백시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먼저 크게 윤곽을 잡고, 그러면, 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어떻게 따져보냐는 건데, 상대방이 있을 때 어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크게 네 가지로 분석을 해봤더니, 표시행위 완료, 즉 표백, 그 다음에 이 표시행위가 완료된 걸 이걸 보내는 경우가 있죠. 발신. 보냈으면 도착해야 되죠. 도달. 도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상대방이 그걸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되죠.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걸. 도달만 하면 어떡해, 이거. 그 네 단계가 있다, 네 단계. 그래서 이 경우는 뭐예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즉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합동행위는 이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없어요, 전혀. 상대방이 없으니까 이런 단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상대방이 있는 거는 이 중에 어떤 걸로 하냐, 이거예요. 어떤 걸로 하냐. 여기까지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놈은 편지를 받아가지고, 또는 서신, 또는 연락, 의사표시를 받아가지고, 내용은 안 읽어보고, 며칠 있다 읽어본 놈이 있다고. 이상하게. 그건 너무나 상대방만 보호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그러니까 이 중에 어떤 것이 적당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그죠? 이건 또 너무 심하죠. 상대방 쪽에 표의자만 너무 보호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여러분이 111조를 보니까 우리 민법은 어떤 걸 택했어요? 이걸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 민법이 이걸 택했다고. 둘 다 가능한데 이걸 택했어요. 법 조문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택했는데, 그건 모조리 다 이걸로 처리하냐? 아니에요. 이건 원칙일 뿐이고, 어떤 사정이 있거나, 뭐 급박한 사정이 있을 필요, 좀 땡겨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때 예외적으로 이걸 택한다. 예외적으로. 우리 민법에 5가지 경우가 있다. 5가지. 근데 민법에서 발신주의를 택한다고 할 때는, 발신주의를 택한다. 이렇게 수험생이 이렇게 좋게 써놓은 게 아니라, 전부 발하여. 이렇게 써놨어요. 발. 이 흑자 하나 줄이느라고, 잉크가 아까워서 그랬는지, 발하면, 뭐, 이렇게 써놨다, 주로. 발하면. 알겠습니까? 그게 뭐냐, 이게. 총격 대인능이라고 하는 건데, 15조와 131조를 읽어봐요. 거기서 발하지나 발하면 그런 것만 찾으면 돼요, 빨리. 알겠습니까? 15, 131, 531. 원래 5개가 있죠, 5개. 정확하게 보충규제 305페이지 맨 밑에 깨알 글씨 있죠? 15, 71, 131, 455, 531. 보충규제 305페이지 맨 밑에 깨알 글씨에. 거기서 전부 발자를 찾아봐, 발. 그것도 외우기도 좋죠. 외우기도 좋아. 다 5자 아니면 1자로 끝나잖아, 그게. 그래서 15조만 외우면 되죠. 전부 1자하고 5자로 끝나니까. 입법자의 따뜻한 배려를 느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건 못 느끼고 뜨거운 배려만 느낍니까? 그래서 그 법조문에 발이라고 써 있으면 발신주를 택한 거다. 발. 공부하기 더럽게 쉬워, 이거. 여러분, 305페이지에 그 그림표도 있죠? 그것도 이해가 되죠? 보충규제 305페이지에 그 박스 그림표예요. 그래서 그것만 알면 되고, 한 가지 조심할 게 뭐냐면, 이 도달이 뭐냐면, 도달. 도달을 갖다가 도착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오해다, 이거예요. 도착. 아니에요. 도착이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도달은 말이에요. 요거, 이 요지의 가능성 말하는 거고, 요지는 요지의 완료 말하는 거예요. 도달은 요지 가능성이라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거의 가능성을 도달이라고 그래요. 도착한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교과서 249페이지 나오죠? 맨 첫째 줄에 나오죠? 첫째 줄에. 알 수 있는 상태가 생겼다고 인정되는 걸 갖다가 도달이라고 한다고. 알 수 있는 게 요지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이 도달이 그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 뭐가 있냐 하면 251페이지 로마자 1번을 읽어보면 도달은 다른 말로 수령이라고도 그래요. 알겠어요? 이걸 먼저 명확히 또 알아야 돼 우리가. 도달과 똑같은 말이 뭐예요? 수령이에요. 원뜻이 뭐예요? 요지 가능성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응? 249페이지 괄호 1번에 끝에 네 줄을 읽어봐요. 249페이지 괄호 1번에 끝에 네 줄을 읽어봐. 메뉴에. 괄호 1번에. 그거는 도착을 했어도 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요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착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도달을. 기차가 서울역에 도달했다 이런 말을 안 써 절대. 알겠습니까? 그 상식적으로 이렇게 때려 맞추고 그러지 말라고. 도착해도 알 수가 없으면 도달이 안 돼요. 알 수가 있어야지.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도달하고 수령은 똑같은 말입니다. 아까 봤지만 용어를 우선 정확히 알아야 돼. 용어를. 그 다음에 249페이지 괄호 2번을 보면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이란 말이 나오죠. 격지자는 떨어져 있는 사람이고 대화자는 맞붙어 있는 사람이죠. 대화하려면 맞붙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건 장소적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간적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게 괄호 2번의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죠. 그래서 로스앤젤레스 사는 그 자기 언니하고 편지로 연락을 할 때는 이게 격지자입니다. 근데 전화로 연락을 할 때는 이게 대화자예요. 전화로 할 때는 앞에 서 있는 거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거기 그렇게 써 있죠, 거기. 교과서에도. 그걸 또 조심해야 돼. 그리고 대화자 사이에서는 효력 발생 시기가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단계가 한꺼번에 일어나죠. 내가 표백하자 말하자 상대방에게 도달하고 하자마자 상대방이 금방 이해하잖아.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기가 항상 하나예요, 그냥. 이거하고 일치하잖아, 그냥 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원래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문제가 안 되니까 거꾸로 도달시라고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그렇다면. 문제가 안 되니까. 다 같은 식이니까. 그러니까 원칙을 밀어붙여도 똑같은 거야, 내용이. 아니, 왜냐면 대화자 사이에서는 어떤 시점이 표백 시이며 발신 시이며 도달 시이며 요지 시니까 그냥 도달 시라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럼 이게 일관되게 밀어붙일 수가 있잖아. 도달 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 얘기예요, 여기 써 있는 게. 괄호 2번의 첫째 문단. 그죠? 이게 구별해서 불러야 되는 의미는 이게 시간이 다를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서로. 5분씩 늦을 때만. 그때는 아무거나 하면 안 되죠. 정확히 해야지. 근데 이게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아무렇게나 말도 돼, 그냥. 그렇다면 이왕 말하는 김에 원칙대로 말하자, 이게 도달시라고.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 의해서 뒤에 다 설명한다고 돼 있고, 도달주의까지 이제 말만 이해했으면, 그렇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의사표시 효력 발생이. 이 맨 밑에 있는 도달주의의 효과 있죠. 도달주의의 효과. 이 별표 5개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도달주의를 택해서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이거예요.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거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교과서가 말이에요. 조금 좀 생략이 많습니다. 생략이. 그래갖고
보충교재 308, 309페이지에 걸친 세 가지 있죠. 그거예요. 도달의 효과. 알겠습니까? 그래도 이해하기 좋을 겁니다. 정확하게 써놨으니까. 친절하게. 이게 도달주의를 채택하다 보니까 도착하지 않는 거 불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늦게 도착하는 건 연착이라고 해요. 그거로 인한 불이익은 표의자 쪽에서 부담합니다. 도달할 때까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요때까지, 요때 효력을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하기 직전까지의 모든 위험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 이걸 발신주의를 택하면 요때까지의 위험만 부담하죠. 지할 일을 요때까지 하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효력 발생하려면 여기까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요 앞까지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표의자 쪽에서 다 뒤집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그걸 써놨잖아요. 그거. 근데 이게 불이익을 뒤집어 쓴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야, 도대체가. 뭘 뒤집어 쓰냐 이거야. 뒤집어 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래서 보충제가 써놨죠. 기간 계산에서 도달시를 기준으로 하니까 만약에 이게 일주일 만에 도달해버리면 기간을 계산할 때 일주일 늦게 계산합니다. 거기 보충제 써있는 말 알겠습니까? 기간 계산할 때. 알겠어요? 도달시부터 계산하니까. 그 다음에 도달시까지 철회 가능성이 있다. 발신주의를 택해버리면, 보내버리면 이제 철회 못합니다. 도달시까지 요때까지 철회할 수 있어요. 요때까지. 거기 잘 읽어보면 심지어 동시에 도착하면 철회된 걸로 봐버린다.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으니까. 원래도 이걸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까리하다 이거 말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철회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철회라는 게 효력 발생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어요. 그걸 써놔요 거기다가. 보충교재 거기다가. 원래도 철회는 효력 발생 전에만 할 수 있으니까 도달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그게 원래 알고 나면. 안 외워도. 세 번째는 뭐냐면 발신 후에 권리 능력이나 행위 능력을 상실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것은 사실은 논리적인 게 아니고 110조 2항에 써 있습니다. 아니, 참 111조인가? 그죠? 111조 2항. 이쪽 보충교재 이거 조문 인용이 잘못됐네. 참 지금 보니까. 다번에 111조 2항이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알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여러분 이걸 뒤로 가면서 강론을 배울 때마다 이걸 만약에 안 해놓잖아요. 이해를 안 해놓잖아. 그만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효력발생식의 이 세 가지 효과 있죠. 도달의 효과.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막 자유자재로 이게 막 떠올라야 됩니다. 자유롭게. 보통 이런 그 기초가 되는 걸 안 하니까 객관식도 틀릴 뿐만 아니라 뒤에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전체가 허물어져 버려요.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공시에 의한 걸 아까 배우죠. 공시송달. 공시송달은 뭐냐면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는 보낼 수가 없죠, 우선. 어디다가 보내? 우리나라 전국에 들리는 커다란 고성능 마이크를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어디 처박혔는지 모르니까, 상대방이. 그때는 법원에다가 부탁을 해가지고 법원 게시판에다 써놔요. 그럼 도달된 것을 본다는 거예요. 공시송달 하면. 2주일 지나면. 이게 원래는 되게 웃기는 사건이죠. 여러분 중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나한테 누가 의사표시 했을까봐 법원 게시판에 들러서 오는 사람. 없어, 그런 사람. 없다고. 법전 논리대로 하면 2주일에 한 번씩 갔다 와야 되죠. 2주일에 한 번씩. 왜냐하면 잘못하면 말이 난 보지도 못했는데 도달했다고 주장하는 수가 있으니까. 법원 게시판에다 써놓고. 그러니까 이것은 말이에요. 실제로 도달을 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 얘기야, 이게. 그래갖고 이게 곽희 선생님도 막 설명하려고 하다가 이 민소법에서 한다, 이게 다. 민소법에 나오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뭐 2주일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 정도 말하면 됩니다, 이거. 지통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객관식에 나오면 251페이지 괄호 4번 있죠. 그것만 나와.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을, 이것도 여기 수령 능력이라서 헷갈리는데, 왜 도달하다 말고 갑자기 수령 능력이 왜 튀어나왔냐는 거야. 거기 첫째 줄에 아까 말했죠, 참. 이게 원래 정확한 말이 뭐예요? 도달 능력이에요, 도달 능력. 그러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잖아요. 이게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 도달 능력. 공시송달도 원래 공시토달 말하는 거예요. 공시토달. 도달 능력은 뭐냐 이거예요. 요건 논리 구조가 절묘합니다. 이 도달 능력은 아까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이해할 가능성이라고 그랬죠, 아까. 이걸 절대 잊어보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교과서 전체를 이해를 못해, 지금. 거기 로마자 2번에 보면 도달 능력이 뭐라고요? 도착하는 능력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그저 도달은 요지 가능성이에요. 이해할 가능성. 이게 케이스를 내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 강의를 듣고도 헷갈려. 케이스를 절묘하게 써놓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건 또 한 500년 전부터 발달된 기법이에요. 문제 낼 때. 자꾸 학생을 도착이라는 쪽으로 생각하도록 문장을 구성해, 자꾸 이상하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쓰니까 갑자기 헷갈려, 순간적으로. 도착했냐, 안 했냐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상하게. 도착하고 아무 관계 없다니까?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돼요, 무조건. 아까 봤잖아, 우리가. 주머니에 넣어놔도 안 된다고, 이거. 도다리. 몰래 넣으면. 그래서 이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근데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 때는, 이건,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려면 저걸 먼저 하고 있어야 돼. 도달 능력이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어떤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의사표시 중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직접 하려면, 이 의사표시를 하려면, 이게 법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죠. 공부를 해서 알아야 되가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내가 의사표시 할 때 내가 쓰는 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다. 그런데, 이렇게 막 찾아보고 연구하고 이래서 내가 하는 거하고, 이 말을. 남이 이렇게 해놓은 말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게 뭘까?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힘들어요? 이것도 자기 삶이 정상인가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렇게 질문했더니 갑자기 광진 선생님 책이 어려운 걸 떠올리고서는 써놓은 걸 읽는 게 더 힘들어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은 이게 이상한 거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 여기 논리가 안 맞아, 이게. 원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꾸로 또 민법 총칙을 저렇게 쓰는 게 힘들어요? 저걸 써놓은 걸 읽는 게 힘들어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이걸 아무래도 쓰는 게 더 힘들죠. 곽윤선 선생님처럼 이게 민법 총칙 쓰는 게 힘들다고. 여러분이 이걸 왜 잘 답변을 빨리 못하냐면 책을 안 써봤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 들어보면 곽윤선 선생님이 이거 한 줄 한 줄마다 전부. 이건 노심초사에 쓴 거예요. 앞뒤, 전후시 다 체크하면서. 왜냐면 쓰다가 저 뒤에 있는 거하고 여기하고 틀리면 이거 완전히 엉터리 책 돼버리죠, 이거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 책 하나 쓰려고 곽윤선 선생님이 반 죽었다고, 이거 보나마나. 무지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책은 써본 적이 없고 이걸 갑자기 강의를 듣다 보니까 아니 쓰는 것보다도 이게 읽는 게 더 힘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드는지 읽는 거는 쉬운 거예요. 읽는 거는 노는 거야 거의 이거. 알겠습니까? 내가 요새 왜 이렇게 빌빌대냐면 희망이가 없어가지고 요새 이 물권법, 채권법 쓰는데 골병 들었어. 완전 골병 들었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것보다 이게 읽는 게 더 쉽다고.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 읽어봐요. 로마자 2번을. 그렇다면은 어떤 걸 직접 하는 행위 능력보다 도달 능력이 조금 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쉬운 거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로마자 이번에 그렇게 써있죠. 여기까지 이해를 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저런데 왜 112조에는 똑같다고 했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그랬냐 이거예요. 112조를 왜 똑같이 처리하냐 이거야, 이걸. 다른데. 그러니까 112조는 그냥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원래는 어떠했는데 왜 이따구로 조문을 만들어 놨을까? 이거에 논점이 되는 거야, 지금. 교과서에 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이유가 뭐야, 여기서? 응?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려고라고 써 있잖아. 거기가 너 그 메모리 배치할 때 거기야, 그러니까. 행위 무능력자를 보호하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또 뭘 하냐면 앞에서 행위 무능력자 제도를 배울 때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 무능력자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 거래 안전을 희생해서 무능력자를 더럽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 체계가 이상하게. 여기서도 그냥 드러나죠. 원래 조금 덜 보호해도 되는 거죠, 이거. 도달 영역에서는. 그런데도 학자가 저렇게 보호한다니까, 이상하게. 과하게. 그 얘기예요, 지금. 원래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보호한다, 이거야. 그걸 알았습니까? 거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말이에요. 거기 뭐라 하냐면. 그렇다면, 그래 놔두고, 또 하나 거기에 112조에 대항하지 못한다가 있습니까? 대항하지 못한다 있어요, 없어요? 대항하지 못한다는 아까 배웠죠. 그게 대항하지 못한다가 고텍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한쪽으로는 빠져나가는데 반쪽으로는 못 들어온다고, 이게. 수분이. 여러분, 밑에 괄호 1번에 그 얘기죠. 고텍스 얘기 아니야, 지금. 한쪽으로는 되는데 한쪽으로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112조 단서는 뭐예요? 법정 대리인이 알았으면 당연하죠. 그거야. 알았으니까 어쨌든 법정 대리인이. 주로 법정 대리인이 할 건데. 알겠죠? 나머지는 그 읽어보면 아는 거, 나머지는. 다만, 252페이지 괄호 4번이 있죠. 그건 별표를 3개 하고. 그 객관식 지문에 내면 속아 넘어가죠. 한번 읽어봐요. 왜 속아 넘어갈까, 내가. 그런 거 예외가 있다는 걸 잘 기억한다. 예외. 번호 매겨, 번호. 괄호 4번은. 그냥 읽지 말고. 어떤 경우가 예외인가. 그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배운 거는 내가 의사표시하고, 즉 의사표시한다는 말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행위를 하면 그 효과가 나한테 와, 나한테. 지금까지 배운 게 정상적인 경우지. 보통 정상적인 경우야. 근데 세상에는 말이에요. 딴 사람을 시켜먹어서 행위를 하고 그 효과만 내가 따먹는 방법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수고롭게 내가 직접 하고 직접 하지 않고, 직접 효과를 받지 않고, 그래서렇게 딴 사람을 시켜먹어, 딴 사람을 돈을 주고 시켜먹든 뭐 어떻게 시켜먹든 상관없어요. 딴 사람 시켜서 한 다음에 그 효과만 알맹이, 안고만 나한테 들어온다 이거야. 그따위 제도가 있다는 거야, 이게. 이게 꽤 싫어서 그런 수도 있지만 이게 편리한 때도 있다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컨대 내가 부산에 있는 어떤 그 아파트를 한 채 사기로 했는데 여기서 강의해야 되는데 아파트 하나 살려면 더럽게 많이 싸돌아다녀야 되죠. 이게 뭐 남향으로 돼 있냐, 뭐 주변 환경이 좋으냐, 뭐 또 벽도 망치 두들겨 보면서 이게 튼튼하게 지었냐? 혹시 뭐 운영 이게 뭐야 관리비가 많이 나오냐?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된다고 이거. 아파트가 괜찮아 보고 샀는데 한 달에 가스비가 300만 원씩 나온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왜 그런가 봤더니 벽 사이로 가스들이 펑펑 새고 있다 이거.
그래서 하룻밤 자고 나면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머리통이 망가진다. 이런 아파트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막, 또 부산에 뭐 아파트가 또 나살하고 또 좋은 게 항상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죠. 어디로 가서 살지 모른다고, 아무도. 근데 마침 부산에 사촌 동생이 살아요. 사촌 동생이. 어? 이 건달이다, 건달 이놈이. 백수야, 이게 보니까. 그럼 아주 잘된 일이죠. 야, 너 내가 이렇게 그 아파트 사야 되는데, 내가 권한을 줄 테니까, 너 어디 거기서 쓸만한 것 좀 연구를 좀 해가지고 잘 사고, 나한테 연락해라. 그럼 이 경우에 말이에요. 걔가 행위하자마자, 아니, 행위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집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일일이 전화하죠. 형, 좋은 집이 나왔는데 어떡할까? 그래? 그럼 사도록 노력해봐. 값이 얼마인가 물어봐. 알아서 또, 좀 이따가. 전화해가지고. 1억이라는데? 그래? 주변 시세를 한번 알아보고 비교하고 다시 전화해. 그러면 대리 하나만 하죠, 그거. 내가 이제 성질 급하다니 내가 하는 게 차라리. 허구한 날 앉아갖고 얘기하고 나중에 집은 샀는데 핸드폰 전화료 요금 40만 원. 그럼 그 돈 가지고 내려가는 게 차라리 빠다. 내려가는 게 성질 급한데.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야, 네가 알아서 다 해, 그냥. 사. 네 눈이나 내 눈이나 비슷하니까 사, 그냥.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하라고 해놓고 그 집의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그 법률 효과만 나한테 오면 되죠. 법률 효과만. 그런 필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제도로 대리 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대리 제도. 그래서 여러분이 대리의 의의를 보면 타인이 행위를 하는데 그 법률 효과는 본인에 관하여 생기는데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직접 생긴다. 직접. 알겠습니까? 대리의 의의 이렇게 써 있잖아. 타인이 행위를 해. 근데 그 법률 효과는 직접 나한테 와. 직접이 민법에서 무슨 뜻이라고 했죠? 타인의 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한 달이 건너오지 않고 막바로 나한테 온다는 막바로 직접 이 대리에는 그래서 원래 이거 직접이라는 말 때문에 이 대리를 뭐라고 하냐면 직접 대리라고 그래 원래는. 왜 그걸 하냐면 거기 그 두 번째 문단에 나오죠. 직접 대리. 17세기경부터 직접 대리가 독립했다. 그런 말 보입니까? 그럼 직접 대리가 있는 거 보니까 이 반대말도 있어요. 여러분이 257페이지 괄호 1번을 보면 간접 대리라는 게 있다고. 간접 대리는 뭐겠어요? 거기 빨리 읽어봐요. 한 달이 건너서 오는 거예요. 한 달이 건너서. 상법에서 많이 활용되죠. 직접 대리, 간접 대리. 간접 대리는 뭐예요? 다 똑같은데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이 다시 252페이지 돌아가서 그 의의를 보면 메모리판 칠할 게 뭐냐 하면 네 번째 줄입니다. 이 대리는 뭐예요? 법률 효과의 표의자의 귀속이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거기를 메모리판 칠해야 돼요. 대리의 정확한 의의가 나와 있죠. 대리는 뭐예요? 예외예요. 무슨 예외? 어떤 원칙에 대한 예외입니다. 대리. 그 두 번째 문단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대리가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갑자기 대리가. 거기 어디서 나와? 대리 아버지가 누구라고 돼 있어요? 대리 아버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잖아 거기. 대리 아빠가 제3자를 위한 계약 거기 써 있죠. 두 번째 문단에. 의의의 두 번째 문단에. 여러분이 539조 이하를 보면 그 아빠도 민법에 나와 있어요. 아빠도. 알겠습니까? 아빠와 아들이 나란히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대리. 그럼 논점이 뭐 같아요? 둘 사이의 논점. 대리와 제3자를 위한 계약과의 구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궁금하니까 답을 알려줘요? 제3자를 위한 계약과 아버지하고 아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는 거야. 대부분 비슷하지만. 대리는 말이에요. 대리는
본인의 이름으로 하게 돼 있어요. 행위를 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자기 이름으로 해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배우는데 대리에서 현명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사법시험 정도의 그 엉터리 같은 문제를 풀 때는 대리에서 이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대리 비슷한 거 나오잖아요? 대리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비슷하게 하여튼. 그러면 본인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있죠. 현명주의. 이제 곧 배울 건데. 무조건 그게 일단 떠올라야 돼. 그걸로 우선 문제를 읽어보는 거야. 그렇게 놓고. 80% 이상의 문제가 그걸로 해결됩니다. 바로 그냥. 바로. 누구 이름으로 하냐. 알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책에 이게 잠깐 설명이 돼 있으니까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까먹어버려. 대리는 전부가 그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냐. 본인 이름으로 한다는 건 지 이름으로 안 하고. 행위자 이름으로 안 하고 본인 이름으로 행위를 한다고. 여러분 대리가 왜 중요하냐면 59조 2항을 보면 이게 대표에도 준용된다고 써 있죠. 앞에서 배웠는데 우리가 이미. 59조 2항. 거기서도 제일 중요한 게 준용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냐. 현명주의. 대리, 대표가 원래 다르지만 그 준용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대표기관의 행위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케이스 문제들 봐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거예요. 상법상의 그 기관들 문제 있죠. 전부 다 그거예요. 원래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게 누구 이름으로 했냐 이거. 지 이름으로 했는지 회사의 법인 이름으로 했는지 그걸 따져봐야 된다 빨리. 맨 처음에 그게 확정이 안 되면 그걸 대표 문제를 풀면 큰일 나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행위자가 자기 이름으로 했는데 그걸 대리 문제를 풀면 큰일 난다고. 그러면 이제 작용이 나오죠. 작용.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빠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이게 호로 자식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았잖아 이거. 호로가 뭐 어떻게 변해하고 후레가 됐다며? 호로는 그냥 오랑캐 호자하고 포로 로자죠. 오랑캐 포로 말하는 거예요. 쌍스런 놈들. 왜 오랑캐 포로는 또 그렇게 천시하냐면 뭡니까 스마트체인의 뭐예요 사마천의 사기에 오랑캐들에 대한 그 비난이 어디서 잔뜩 실려 있어요. 막 쌍스럽게. 오호가 있죠. 오호. 그죠? 오호가 뭐예요? 그래서 생각나요? 갈, 저, 강, 선비, 융 이렇게 되나요? 특히 그 요새 융족의 그 생활이 아주 사만천을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융족은 이 구릉지대에 사는 놈들인데 거기가 살기가 나쁘니까 여자들이 잘 죽어요. 그쪽 저기 날씨가 음습하니까. 그리고 막 먹을 게 없고 막 힘들잖아요 살기가. 논이 있거나 뭐 강이 있으면 고기라도 잡아먹고 그러는데 농사 짓고 뭐 먹을 게 없어 거기. 잘 죽는다고. 여자 귀해요. 그 융족은 습성이 어떠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아버지 부인을 자기 마누라로 들여서 이상하게. 그 사기치에 나오죠. 그래갖고 막 사마천이 막 짜증내는 거야 이거. 이 싹선 놈들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욕을 할 때 저놈이 오랑캐 포로의 아들이라고 욕을 하는 거예요. 호로 자식이라고. 그러다 이 말이 이상해져가지고 후레를 변했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대리는 후레 자식이 아니에요. 아빠가 있어. 민법이라는 족보에 있잖아 이게 539조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작용은 두 가지인데 사적 자치를 확장하는 기능을 하는 게 있고 보충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건 그냥 알 수 있는 게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 대리가 주로 이 기능을 하고 보충은 법정 대리가 합니다. 법정 대리 요즘 어디서 배웠죠? 문유자의 법정 대리인. 그냥 생각해봐도 알잖아요. 왜 보충이 되는 건지. 그건 뭐 보충이 다 있죠. 그다음에 대리의 법률상의 성질 이건 별표를 2개 하고 옛날에 이걸 안 냈는데 지금 낼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설의 주류가 독일의 통서에 따라서 바꾸기 시작했어요. 현재까지의 통설은
254페이지에 나오는 대리인 행위설입니다. 대리인 행위설. 이게 지금까지 왜 통설이었냐면 254페이지 맨 밑에 문단처럼 116조 1항을 설명하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맨 밑에 문단에 있죠? 그 페이지. 116조 1항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응?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말이에요. 어? 이게 학설이 좀 이상하다는 거야, 이게. 왜냐하면 뭐 대리 자체를 설명하는 건 괜찮은데 이게 뭔가 좀 설명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한다면서 대리인만을 기준으로 하니까 이게 설명이 좀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이게. 사적 자치라는 점을 강조하려면 본인 자신의 어떤 의사가 좀 강조가 돼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보충교재에 314페이지 있죠. 거기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이게 최근의 학설 경향입니다. 알겠습니까? 최근의 학설 경향. 빠른 속도로 좀 읽어봐요. 그냥 알 수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객관식에 대해서 기억할 거 이 사람 이름이 이거 밀러, 프라이 앤 펠레스입니다. 응? 그래서 나온 지 상당히 된 거예요, 이거. 현재 거의 다수설에 속합니다. 이게 숫자로는. 소위 통합요건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통합요건설을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4, 5, 6번 읽으면 알겠지만 두 가지. 단일체설이 있고 또 하나가 아니라 현재 독일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본래의 통합요건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차이점은 오른쪽에 그 박스에도 있지만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워낙 중요하니까 잘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류를 형성하려고 한 독일의 다수설인 통합요건설이지 단일체설이 아닙니다. 근데 베르너 플루먼 선생이 밀러 프라이앤페레스하고 베르너 플루먼 선생의 이론을 이용준 선생님이 뺏기고 있는데 이건 비판의 십자포알 뚜둑이 맞아가지고 지금 아사 상태에 있어요, 거의.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오히려 대다수의 그 통합요건설은 독일의 주류 학설을 따릅니다. 이미 다수설이에요. 알겠어요? 여긴 안 써놨는데 송독수 선생도 여기 따르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어떤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사람 이름하고 학설 내용을 좀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박스에다가 정리를 해놨다고 내가.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냥은. 통합요건설 좀 기억을 해두고 이용준 선생님의 학설은 왜 비난을 또 받냐 하면 원래 플루먼 선생의 학설을 그냥 뺏긴 것도 아니고 그걸 수입해오는 과정에서 어떤 용어 하나를 잘못 번역했어요, 이 양반이. 착각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야, 난리. 그래갖고 다른 소장학자들이 완전 건수 하나 잡았어. 건수 하나 잡았다고. 그래갖고 그냥 그것만 물고 던진다. 악어가 뭐 물듯이. 근데 이용준 선생님은 이제 체면상 바로 못 바꾸죠. 바로 못 바꿔요. 버티다가 이제 뭐 슬그머니 바꾸지 해야지. 지금 이게 참 난감한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구자는 피곤한 겁니다. 딴 사람은 사실 이용준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 안 했으면 그걸 모를 뻔했는데 아예. 그나마 또 소개해갖고 그걸 공부하다 보니까 소개한 양반의 용어가 잘못됐네. 그걸 악착같이 물고 놓칠 않아요 지금 이상하게. 되게 재밌습니다. 그 싸움하는 거 보면. 처음에는 이걸 상당히 무시했었는데 최근에 이걸 이제 이용준 선생님이 소개하니까 독일에 뭐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래서 막 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 상당히 쓸만하네. 죄다 이거예요, 죄다. 내 생각에 2, 3년 안에 학설 일치할 겁니다, 이거 보나마나. 가장 타당하니까 이게. 요새 무슨 그 유행처럼 마치
핸드폰 사면 다 사듯이 전부 이거 하고 앉았어요, 지금. 바꾸려고. 그런데 여러분의 다행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독일의 주류 학설인 통합요건서에 따르면 통설 교과서의 설명을 거의 대부분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몇 가지만 바꾸면 되지, 몇 줄만. 알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을 해두고. 그러니까 대리인 행위설이 지금까지는 통설인데, 요 통합요건설이 있다는, 통합요건설이 뭐 대리인 행위설 플러스 수권행위를 중시한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이렇게 나오죠. 대리가 인정되는 건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외운다는 것은 솔직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맨날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해보니까 교과서에서 뭐 인정 범위, 적용 범위 이런 말이 자꾸 나오죠. 계속 나오잖아 이거. 인정 범위, 적용 범위. 어? 앞으로도 나올 거 끝없이. 응? 그러면 이놈의 이거 나올 때마다 외울 수도 없고 이거. 짜증나 죽겠는데. 이제 한꺼번에 이게 해결된다고요. 한꺼번에. 귀찮아 죽겠으니까. 이게 뻔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요란한 겁니까 이게? 이게 불량 건물이라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방음이 안 돼요 전혀 이거. 이게 뭐 보니까 내년부터인가 짓는, 올해부터인가? 올해부터 짓는 건물에 적용한다면서 이걸. 인재사. 건물 다 지었는데 거의 다. 하도 시끄러우니까 못 살겠으니까. 이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위층에서 뭐 방구만 껴도 다 냄새가 전해질 정도야. 시끄럽게. 요게 시멘트나 이런 이게 또는 소음제 같은 거를 한 5cm만 더 입히면 됩니다. 하도 안 흘려요, 그러면. 그거를 띄어먹느라고 지금. 이 건물 무너질 때까지 이거 사는 사람 시끄러워야 돼, 이거. 그렇게 해서 돈 벌어가지고 얼마나 잘 사는데 보려고 그래, 정말. 사람들이 그렇다니까, 이상하게. 그 남의 대가리가 안 들어오게 만들어놔, 이거. 갑자기 말하다 보면 잊어먹었어, 난. 적용 범위를 보면 민법의 영역을 가르죠. 민법. 응? 크게 나누면 재산법, 가족법. 이렇게 돼 있죠. 응? 가족법. 또 이걸 또 나누죠. 이게 뭐예요? 물권법, 채권법. 응? 이것도 나눈다 이거예요. 친족법, 상속법. 응?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거 세부적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만 생각해봐요. 그럼 지금까지 적용 영역을 하는데 첫 번째 이 영역을 가르는 게 있어요. 이거는 별거 아니고 이걸 가른다 이걸 그냥 주로. 그렇죠? 재산법에 적용되냐? 뭐 가족법에 적용되냐 이런 거 아니야 주로. 또 하나 이거와 더불어서 거의 비슷한 그 빈도수로 나오는 게 뭐냐면 법률 행위를 가른다. 이 행위를. 용태만 용태. 용태는 일본 말이에요. 용태란 말 누가 씁니까 요새? 근데 왜 저걸 쓰냐 하면 형법에도 그런 문제지. 형법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고. 우리나라 사람이 그 이상한 거. 이게 뭐냐면 그 독일어에 이런 말들을 이거를 우리말로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우리나라는 전부 다 행위라고 번역됩니다. 이상하게. 전부 다 행위라고 번역된다고 이게. 그런데 이게 다 다른 말이에요 원래. 다른 말이라고. 그 형법에도 유명한 문제가 하나 있었죠. 옛날에 그 지금도 그래서 쓰는 사람인데 행위지배설이란 말을 쓰는데 행위지배설. 여기 행위지배할 때 타트 말하는 거야 이거. 완성된 범죄. 그래서 김일수 선생이 록신 제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 이거. 이게 범행지배설이라고 했는데 범행지배설. 왜 그러냐면 이게 행위지배설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행위론의 행위하고 똑같은 행위냐 이게 문제가 당장에 한자를 똑같이 쓰니까 이게 다 행위라고 쓰니까 이걸 다. 근데 우리도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용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거. 일본에서 구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위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우리는 그 학생이 쓸데없는 거 외우려고 시간 다 보냅니다. 이게 용태 중에서 외부적 용태는 또 행위라고 그래요. 그 행위가 또 어떤 행위인지 알 수가 없어, 이게. 어떤 행위인지. 한자 똑같으니까. 응? 행위 중에서 적법행위는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법률행위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그럼 그 행위는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법률행위 이거 말하는 거야, 이것도. 외부적 용태가 중에서 외부적 용태 행위라고 그러고, 그 중에서 또 적법행위, 위법행위인데, 그건 이거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학생은 말이에요, 그냥. 이거 해석하다가 어떤 말이 어떤 말인지 몰라가지고, 용어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 민법은 정확한 편입니다, 지금. 형법상의 용어들은 옛날에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모르죠. 지금 어디 계시는 분이 성대의 그 임원군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상법 선생하는 분. 그분이 와서 책보다 열받으니까 법대 1, 2학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고등학교에서 엉터리로 배우니까 독일어하고 일본어만 2년 동안 가르치잖아요. 독일어하고 일본어만. 그리고 교재를 전부 원서를 보자 이거예요. 귀찮으니까. 왜냐면 쓸데기 없는 거에 완전히 탕진해버리니까 사람이. 그냥 정력이 다 소진해버려요. 완전히. 해독이 안 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강의도 이게 우리말로 쓴 책인데 전부 낱말풀이 해야 됩니다. 이게 원래 무슨 뜻이다. 일본하고 독일 학생은 그런 거 안 해요. 바로 읽지 그냥. 바로 들어오니까. 어쩌면 그 말이 맞는지도 몰라요. 이게 후진국 식민주의에서 못 벗어난 처참한 나라의 이게 환경입니다, 지금. 아주 우리가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이 몰려 앉아갖고 뭐하고 있냐면, 외국말 개떡같이 번역해 놓은 거 말뜻풀이 하고 앉아, 전부 다. 그 아까운 시간에. 그러니까 빨리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됩니다. 자주 독립을. 문화적으로도. 하여튼 이게 무슨 소리 말하는 거예요? 용태 말이에요. 적법행위와 위법행위가 있다고? 그죠? 물론, 원래 외부적 용태,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적법행위에는 다시 법률행위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준법률행위 중에, 뭐, 관념의 통지, 의사의 통지 이런 것도 있고,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이런 것도 있어요. 그죠? 요 용태 말고 사건이 또 있고, 그죠? 이거 대응하는 걸로. 그런데, 여기를 기준으로 하는 분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법률행위, 위법행위 중에 불법행위, 그리고 사실행위. 이건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전부 행위가 없어요, 행위가. 인간의 행위라는 거예요, 법률행위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행위를 하고 뭐 효과가 귀속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게 다 적용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돼, 그냥. 다 적용되는 거냐? 다 행위니까 이게. 이거면 따지고 앉았어요. 이거하고 저거죠. 재산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하고 이 세 행위. 이 두 가지밖에 인정범위, 적용범위 따지는 게 없습니다. 인간의 행위는. 여러분이 보면은 255페이지를 딱 보면 말이에요. 이 세 가지에 관한 거죠. 저거 아니면 이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서는 주로 못 알았어요. 가족법상의 행위가 들어가냐 이거예요. 전부 다. 안 들어간다 이거 전부 다. 여기서 또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여기서 대리는 어디까지 적용되냐, 이거. 어디까지 적용되냐. 이거는 틀림없습니다. 법률행위가 적용되는 건 틀림없어요. 의무여지가 없다고. 중요한, 이거 안 돼요. 대리는 안 돼. 이거까지는 틀림없어요. 여기가 문제가 됩니다. 이거 어디 갔어? 여기 뭘 빼먹었네. 여기 준법률행위라고 써놓은 걸 빼먹구나. 여기까지 안 돼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안 된다고. 근데 여기가 문제야, 여기가. 이거 안 되는 거냐, 되는 거냐, 이거요. 이건 부분적으로 되고 부분적으로 안 됩니다. 그럼 어디 나오냐면, 이걸 또 거기 나온다. 밑에 C번에. 255페이지 밑에 괄호 C번 읽어봐요. 3개 중에 2개는 된다는 거죠. 3개 중에 2개. 그죠? 원래 준법률행위로 우리 통칭 논하는 것 중에 협의의 준법률행위라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었잖아요. 그거 외우라고 그랬죠, 주문은. 아예. 안 외운다 이거예요, 말 안 듣고 끝까지. 계속 말썽이 일어나는데, 이제. 지금은 그걸 외운 바탕 위에서 범위 획정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그걸 안 외워버리니까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목소리 걸고 복수바라고 안 해가지고. 이건 3가지 중에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까지 대리가 적용된다. 대리가. 알겠습니까? 감정의 표시, 불법행위, 사실행위 안 돼요. 사건은 말할 것도 없이 안 되는 거고. 알겠어요? 거의 그 내용을 쓰는 거야. 그 255페이지에.
그리고 말이에요. 저것도 하지만 또 여러분이 보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255페이지 맨 밑에 부분을 읽어보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는 친하지 않은 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항상 인정 범위가 나오면 행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틀을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법상의 행위, 가족법상의 행위하고 이거 있죠. 그런데 사실 요거는 대리에서 지금 내가 일반적으로 말해준 거고, 논점은 뭐냐면 257페이지 밑에 괄호 3번하고 대비하는 겁니다. 대표하고. 대표는 다르죠, 대리하고. 대리에서 안 되는 거 다 된다고, 거기서는. 그죠? 궁극의 논점은 그거예요. 대표와의 차이점. 이건 물론 반대설이 많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그렇지만 일단 통설이 이거니까 이거 기억해 두라요, 먼저. 반대설은 나중에 한번 쓱 읽어보면 아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보통 이 대리를 가만 일상생활에서 보니까 대리를 시킬 때, 아까 내가 예를 들 때도 부산에 있는 집을 사는 걸 부탁한다고 그랬죠. 자기 일인 남의 일, 그러니까 내 일을 좀 해달라고 남한테 부탁하는 제도가 원래 그 위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부자재산 관리도 계속 쭉 얘기했죠. 원래 남의 일 하는 건 별도의 제도가 있다고. 위임이야, 위임. 그 대리를 보니까 대부분 위임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보통 주는 곳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야, 이제. 그럼 이게 대리라는 게 원래 독립한 게 아니고 그냥 위임 있으면 따라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또 이렇게 혼동이 오기 쉬운 거 뭐냐면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민법을 만든 나라도 있어, 진짜로. 그게 프랑스예요, 또 해필. 우간다면 이거 안 따지는데 우리가. 프랑스 민법은 대리가 위임에 딸려가는 걸로 규정을 해놨어, 그냥. 항상. 독립한 제도라고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이게 혼란이 오는 거야, 이게. 대리와 위임과의 관계는 어떤가, 이거. 우리나라의 일상생활에서도 대리권을 주로 대리제도가 어디 활용되냐 하면, 위임이 있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위임이 있을 때, 대부분. 거의 99%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혹시 대리가? 혹시 위임이 손등이라면 대리는 손바닥 그런 관계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이 구별이 되는 건지, 별도의 제도인지, 아니면 원래 한 통속인지 이게. 그런데 대리가 함께 따라다니는 게 99%가 위임이긴 하지만 100% 위임만 있는 건 아니고 뭐든지 하여튼 남의 일을 시키는 거에는 이게 잘 따라다녀, 이상하게. 그런데 실제로 학문적으로는 그렇지만 시험에서는 말이에요. 위임 말고 절대 시험에 안 내요. 그러니까 대리가 발생하는 그거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있죠. 그거를 거기 제목에 보이듯이 기초적 법률관계라고 그래요. 또는 기초적 내부관계.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 용어를 오늘 익숙해져야 됩니다. 세 가지가 쓰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 기초적 내부관계, 기초적 법률관계 씁니다. 그럼 128조에는 어떤 용어를 쓰죠? 우리 민법상의 용어로는 128조에서는 원인된 법률관계를 쓴다고. 근데 학자들은 기초적 내부관계라는 말 더 좋아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위임만 낸다? 공부하는데 요령을 피우면 되죠. 앞으로 원인된 법률관계나 기초적 내부관계나 기초적 법률관계라는 단어가 나오면 수험생은 골치 아프게 그걸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냥 전부 위임으로 바꿔치는 거야, 다. 읽을 때.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제목부터 우리가 보자고. 대리와 기초적 내부관계, 이 제목을 바꾸면 뭐예요? 대리와 위임과의 관계, 이게. 제목부터 바꿔쳐, 그냥.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전부 바꿔쳐서 읽는 거야, 전부. 앞으로도 수백 번 나올 거니까, 이제. 알겠습니까? 기초적 내부관계, 원인된 법률관계, 법전도 128조도 막 바꿔 읽는 거야, 그냥. 짜증나니까.
위임으로 다. 왜 이렇게 하는 게 요령이라고 하냐 하면 위임이란 단어가 나오면 뭘 따지라고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지금. 이중 삼중으로 공부할까 봐. 위임 나오면 못 찾아야 돼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하니까 681조. 연달아 나오는 게 뭐예요? 그거 위반하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다니까. 그거까지 시리즈로 이게 뛰어나와야 돼. 이게 바로 따라서 그냥 연달아서. 그래서 시험 문제도 그것만 내는 거 이상하게 위임만. 한꺼번에 물어볼 수가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원래 이게 당론에서 이제 이걸 위임을 배울 때는 이제 그걸 같이 배웁니다. 뭘 배우냐면 신주상속법까지 배우면 원래 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친권자와 후견인이 있다고 배웠죠. 그죠? 앞에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친권자하고 후견인이 있잖아 이거. 근데 후견인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임과 마찬가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근데 친권자는 922조를 보면 안 그래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부담 안 하고 922조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를 부담합니다. 원래 그래서도 이걸 구별해야 돼요. 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하고 수임인하고는 다르다고 이게. 알겠습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를 부담한다고. 근데 그건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머리 아프니까. 지금은 우선 급한 대로 위임이 나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위반하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책임.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 뒤에 건 뒤에 배우고 지금 배우면 머리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뭔가 학설을 주장하고 논리를 주장할 때는 저 뒤에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건 다 이거예요. 시리즈로. 이런 거를 내 요새 보니까 말이에요. 이게 잘 모르니까, 연결을 모르니까, 뜨문 이렇게 띄워가지고, 뭐 이렇게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강의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보니까. 그럼 난사하게 막 읊어요, 보니까. 그 학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지는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지 말고 원래 그 줄거리를 가르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아무 문제나 풀 수 있게. 그래서 학생이 최대 학원으로 몰려. 또 이상하게 보니까. 학교는 안 가고. 심지어 내가 알기로는 어떤 학생은 막 휴학까지 하고 학원에 나오는 게 이상하게. 신림구동에 뭐가, 여기 개부당은 뭐가 있어요, 여기. 거기 식당밖에 없어요. 호프집하고, 비디오방하고. 무슨 얼어 죽을 정보를 찾아, 맨날. 실력을 갖추면 돼요, 그냥. 실력 앞에 정보는 그냥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빵빵한 실력 앞에 그 얄팍한 정보가 무슨 도움이 돼요? 정보가 더 필요 없어요, 실력 있으면. 실력을 밀어붙이면 되지, 그냥. 실력이 있다는데 지금 어떡할 거야? 법무부에서 어떡할 거야, 그래서. 실력 있는 사람마다 정보를 비틀어가지고 떠들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럼 말도 안 되는 생각 하지 말라고요. 좀 말하지도 않는 생각을. 죽어라 공부하면 됩니다, 그냥.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대리와 위임은 어떤 관계냐? 내가 설명했죠. 프랑스 민법을 그걸 같다고 봐도 같다고. 하나의 양측면. 모든 독일 법규에서는 이걸 구별합니다. 엄격하게. 빠른 속도로 읽어봐요. 깨알것이까지 거기. 대리와 위임, 대리와 기총 내부관계. 과연 그런 말들이 써 있는가?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다수설은
전혀 별개의 독립한 제도로 본다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행해지더라도. 근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이게 보통 따라다니는 거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임이 있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 이런 얘기죠. 지금 대리 제도를 이용한다. 그럼 이거 있고 연이어서 이게 별도의 행위로 따라다닌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하냐 지금? 이러면 당장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연속된 행위가 있으면 이거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거에 항상 이게 따라다닌다면 보통은 이게 잘못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된다고 이거. 원인이 잘못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이거. 이게 따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 유인이냐 무인이냐 따진다. 유인이냐 무인이냐. 알겠습니까? 이건 추진행위는 아닌데. 어? 이건 권한행사의 추진행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조가 똑같으니까 따져봅니다. 이거. 유인이냐 무인이냐. 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아주 뒤에 나온다고 또. 그게 어디 나오냐면 말이에요. 261페이지. 지금 이어서, 앞에 읽은 거에 이어서 26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을 빨리 읽어봐요. 그냥. 뭐라도 좋으니까. 뭐가 문제가 되는 것만 하면 되니까. 교과서 261페이지.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을 빨리 읽어보라고. 이게 독립한 거라면 문제가 돼요. 같은 거라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민법은 이게 방식이 정해져 있다니까. 연달아 따라다녀? 그럼 이게 어디서 뭐가 문제됐던 것 같은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 유인 무인이 문제되는 거 항상 그냥 무조건 예외 없이 그냥 뭐든지. 예.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걸 기억해 두라. 알겠습니까? 이걸 왜 기억만 해두라고 하냐면 여기서 제시하는 논리나 그 결론이 물권행위 유인성, 무인성과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학자마다. 일관되게 똑같은 내용을 주장하니까 전부. 여기서는 그냥 그게 문제가 된다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본체는 물권행위에 있으니까 따지는데 채권행위가 물권행위 관계. 물론 우리가 추진행위 쪽에서 잠깐 보긴 했지만 그건 그냥 논점이 있다는 것만 배운 것 뿐이고 내용은 뒤에서 배우려고 여기서 일단 그렇게 되는구나 이게. 이 구별되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별개 독립한 제도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리와 구별해야 될 제도로 간접대리 뭐가 다르다고? 직접 안 넘어가요. 사자는 행위자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법률 행위를 심부름만 한다. 사자가 원래 심부름꾼이라는 얘기죠. 우리말로. 사자. 그죠? 대리는 말이에요. 행위자가 법률 행위를 한다고 그랬죠. 사자는 지가 법률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달만 하는 거예요. 전달만. 알겠습니까? 대리는 뭐예요? 떡을 지가 만드는 거야. 사자는 만들어 놓은 떡을 갖다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대표는 준용되니까 비슷한데 조심할 게 뭐냐면 통설에 따르면 대표는 법인의 기관입니다. 즉 법인 자신의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대리인은 독립한 인격체야. 이거 대표 쪽에서 앞에서 배웠죠. 의제설에서는 이걸 대표도 대리로 본다고 그랬죠. 그 의제설에서 보면 똑같아요. 근데 실제설에서 보면 이 기관하고 독립한 인격체 다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또 하나 효과적으로 아까 배운 거 다른 게 뭐예요? 대표는 사실행위 불법행위를 할 수 있다고 써 있잖아 여기. 성질과 인정 범위가 다르다 이거예요. 대표하고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원래 강의가 내일까지라며. 근데 진도가 밀려갖고 모레도 합니다. 모레. 알겠습니까? 모레도 하는데 모레는 만약에 심하게 밀리면 저녁 때도 해요. 너무 밀리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이번에. 아주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여러분이 이해하긴 좋은데 진도가 밀려 나만 골병 드는 거 아니야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